너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내가 매일 다니는 우리 동네 골목길이 사실은 엄청 무서운 사건의 현장이었다면 어떨까? 오늘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 바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다른 이름으로는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해 6월 6일은 현충일로 모두가 쉬는 공휴일이었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주택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을 거야. 그런데 다음날 이 평화가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깨지게 돼. 주택가 한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주민 한 명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어. 커다란 쌀포대 2개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어딘가 이상했던 거지. 마대자루 알죠?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져봤더니 고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포대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건 20대 후반의 여성 권 씨의 시신이었어.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어.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다른 쌀포대에, 그것도 다리를 꺾은 상태로 쑤셔 넣어져 있었지. 마치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처럼 취급된 거야.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고 온몸에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야. 피해자의 몸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고 가슴에는 사람의 이빨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 범인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끔찍한 의식을 치른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현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 정액 반응도 나오지 않았고 지문 하나 없었지.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어. 평화롭던 신정동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지. 첫 번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해 11월 20일 일요일이었어. 첫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8km 떨어진 또 다른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비슷한 악몽이 반복돼. 이번 피해자는 40대 여성 이 씨였어. 퇴근길에 실종됐는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CCTV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지. 그녀 역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어. 이번에는 돗자리와 여러 겹의 비닐에 둘둘 말린 채 박스끈과 전기선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지. 마치 누군가 내용물이 절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한 것처럼 말이야.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목이 졸려 숨져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폭행의 흔적이 있었어. 그리고 두 피해자 모두에게서 후복 막강 출혈이라는 공통된 내부 손상이 발견됐지. 이건 등 쪽을 강하게 여러 번 가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 범인이 피해자들을 등 뒤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증거야. 이제 경찰은 확신했어. 이건 동일범의 소행이다. 연쇄살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와. 바로 두 번째 피해자의 옷 옆구리에서 발견된 곰팡이였어. 국화수 분석 결과 이 곰팡이는 밖에서 생긴 게 아니라 반지 하나 지하실처럼 어둡고 눅눅한 환경에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됐어.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아? 범인은 아마도 반지 하나 지하실에 살고 있을 거야.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만의 소굴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름 돋는 공통점. 첫 번째 사건은 현충일, 두 번째 사건은 일요일. 모두 공휴일에 일어났다는 거야.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평일에는 멀쩡히 출퇴근하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살아가다가 쉬는 날이면 악마로 돌변하는 거지. 두 건의 끔찍한 살인 이후 범인의 행적은 다시 묘연해졌어.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서 신정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지. 그렇게 또 반년이 흐른 2006년 5월 31일, 그날은 지방선거일, 또다시 공휴일이었어.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박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깜빡 졸아서 목적지를 지나쳐 버렸대. 그래서 신정역 근처에서 내렸고 원래 목적지인 목동 오거리까지 걸어가고 있었지. 바로 그때였어.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옆구리에 차가운 무언가를 들이댔어. 커터칼이었지.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여자친구가 술에 좀 취해서요 라며 태연하게 둘러댔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냥 지나쳐 버렸대.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그렇게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납치된 거야. 범인은 엄청나게 힘이 셌다고 해. 건장한 근육질의 몸으로 박 씨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데려갔지. 그녀가 끌려간 곳은 어느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집이었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직감했대. 아, 여기서 죽는구나. 방 안은 불이 꺼져 어두웠겠지만 바닥에 수많은 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게 보였어. 마치 누군가를 묻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방 안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야. 공범이었지. 박 씨는 앞선 2명의 피해자들처럼 자신도 곧 살해당할 거라는 공포에 휩싸였어. 범인들이 잠시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박 씨는 필사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엿봤어.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어. 주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화장실을 간 거야. 박 씨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 범인이 들어올 때 문을 잠그지 않았던 걸 기억해냈거든.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죽을 힘을 다해 뛰쳐나갔어.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기지가 한 번 더 빛을 발해. 보통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대문 밖으로 큰 길로 도망쳤을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반대로 행동했어. 바로 그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 거야. 그리고 2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낡은 신발장 뒤에 몸을 숨겼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몇 분이 흘렀을까. 범인들이 욕을 하며 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그들이 멀어지는 걸 확인한 박 씨는 다시 계단을 내려와 정신없이 도망쳤고 근처 초등학교까지 달려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침내 구출될 수 있었지. 자, 이제 이 사건의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부분이야. 박 씨가 공포에 떨며 숨어있던 그 2층 신발장.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범인들이 밖으로 나간 뒤 그녀가 겨우 고개를 들어 신발장을 봤을 때 바로 거기에 이 사건의 상징이 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거야. 바로 엽기토끼 스티커였어. 너 엽기토끼 알아? 200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마시마로라는 국산 캐릭터야. 마시멜로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한 몸에 실눈을 뜨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 특징이지. 근데 생긴 것과 다르게 성격이 좀 엽기적이야. 막 머리로 맥주병을 깨고 뚜러뻥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래서 엽기토끼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어. 그런데 한번 상상해봐. 살인마의 소굴에서 맨발로 겨우 탈출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숨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그 엽기적인 표정의 토끼 스티커라니. 귀여운 캐릭터와 끔찍한 범죄 현장의 이질적인 조합. 이것만큼 기괴하고 소름 돋는 장면이 또 있을까? 이 증언 하나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강력 미제 사건 역사에 엽기토끼 살인사건 이름으로 영원히 박제되고 말아. 박 씨의 기적적인 탈출과 생생한 증언 덕분에 우리는 범인들의 소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첫째, 범인은 2인조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들의 아지트는 신정동 주택가에 반지하였고 바닥에는 사람을 묶는 데 사용했을 수많은 끈들이 널려 있었다. 셋째, 주범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키는 175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그리고 눈썹이 아주 짙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 2층 어딘가에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신발장이 있었다는 것. 이 증언을 바탕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제보가 쏟아졌어. 특히 자기가 과거에 그 집에서 피자 배달을 한 것 같다는 제보도 있었지. 제보자가 지목한 집을 제작진이 찾아갔는데 실제로 생존자가 묘사했던 것과 구조가 거의 일치해서 모두가 숨을 죽였대.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 결국 이 사건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은 아직도 1년에 2번씩 그날의 생존자 박 씨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해.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평범한 동네, 모두가 쉬는 평화로운 휴일에 벌어진 끔찍한 연쇄살인. 그 범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지금도 평범한 이웃인 척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도대체 그 엽기토끼 스티커는 무엇이었을까? 그냥 아이가 붙인 걸까? 아니면 범인 자신이 붙인 걸까?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투성이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사건에 대해 더 아는 게 있거나 너희만의 추리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기묘한 미스터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 오늘 이야기가 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